nuance.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따져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정착 전공하면서 이렇게 법적으로 따져야 될 게 많을 거라고는 옛날에 예상을 못했는데 요새는 전부 법적인 문제예요. 자, 오늘 이런 문제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두 분 변호사 모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설주한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뭐부터 얘기해 줄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뭐 저는 진짜 여쭤볼 게 너무 많은 게 뭐 요새는 법원에서 나가라고 그랬는데도 못 나갔다 그러고 뭐 이런 일도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부터 하는데, 자, 첫째, 조은석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기소를 했습니다. 추가적 뭐 이 다른 걸로 기소를 한 거죠, 이거. 근데 이거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건 직권남용이고 이거 뭐 아직 출범도 안 했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일단 뭐 그 기소 권한은 있는데 일단 지금 준비 기간이잖아요. 예. 준비 기간이고 특검 보조차 임명이 안 된 상태고 일부 아마 검찰 특수단의 그 몇몇 검사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걸 보면 첫 느낌이 뭐냐면 이미 수사는 다 끝난 거 아니냐, 수사할 게 더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그다음에 국내힘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 이런 걸 제외하고 원래 특검이 그 국민께 호소했던 내란 종식 관련된 이 수사 마무리 짓겠다. 마무리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특검이 준비 기간도 거치기 전에 기소했으니까. 물론 이제 기소의 목적은 풀려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죠. 김용현 전 장관이 30일이면 구속기간 만료니까 또 보석 결정까지 사실상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게 되면 이제 추후 수사에 지장이 있다라는 건데 그거는 수사의 방법론인 것이고,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편의적인 그 어떤 구속기가 나를 풀려나지 않게 하기 위한 편의성 있는 거기 때문에, 수사 편의성 있는 거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법리가 성립하는지는 좀 부정적으로 보지만 지금 이제 사실 기존에 분명히 기소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근데 이걸 나눠서 기소한 거잖아요. 내란 중요임무종사 문제 기소해놓고. 그다음 요 아마 기소한 내용을 보면 비화포 문제 같아요. 비화폰을 갖다가 노상원 씨를 주기 위해서 불출받을 때 이거 나 어디 쓸게, 내가 쓸 거야, 또 누구 쓸게라고 공모에 쓸 거야라고 했는데 갖다가 노상원 민간인을 줬잖아요. 그럼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는 거죠. 이 비화폰의 불출 업무, 사용 관리 업무에 대해서 속이고 나서 가져갔다. 굉장히 어찌 보면 이미 있던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수사로 밝혀진 거.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양모 씨라고 해서 김용현 장관의 민간인 누구에게 뭐 내란 관련 여러 가지 그 자료 삭제 지시를 했다는 거, 이것도 다 입에 알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진작에 기소 같이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가만히 갖고 있다가 그렇게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별건 수사 내지 수사 편의주의.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풀려나는 걸 막기 위해서 추가 기소해놓고 구속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부적절하게 본 건 맞죠. 그러다 이걸 법원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적절하긴 한데, 그러니까 뭐 이제까지 이거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도 주로 쓰던 방법이었고,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김용현 장관이 이렇게 되면 보석 그 금을 납부를 하고 바로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지도 모르겠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구속 상태를 벗어난다는 것이, 특히나 지금 이 재판에서도 계속 어떤 그 증인들에 대한 회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서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뭐 이 속도 부분,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출범을 했는데 준비 기간인데 이때 좀 기소를 하는 건 조금 논란을 자초했다라고 보지만은 어떤 그 수사 목적 때문에 저는 아마 이런 것을 택한 것은 아닌가. 아마 비난이 있을 거라는 것은 알고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이거 불필요한 특검을 자인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각 특검들이 다니면서 수사팀의 수장들을 만나고 다니잖아요. 네. 만나서 거기에 있는 팀들을 다 데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실제. 그럼 뭐하러 특검하냐 이거야 내 말은. 거기서 이미 다 수사를 해가지고. 근데 그 김용현 전 장관 어떻게 그
구속영장 추가로 신청한 거 받아들여질까요? 영장 신청은 아니고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수사 단계에서 이미 기소돼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전에 했던 사건 갖고 영장을 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전적으로 구속 여부, 연장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이제 구속을 시켜야 된다라고 의견을 낸 건데 법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제 생각에는. 네. 왜냐하면 그냥 보석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또 김용현 그 전 장관이 야 1억 못 내고 나 접촉 다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인 건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기한 만료로 풀려나게 되면 조건을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법원이 일찍 풀어줘요. 그러면서 조건을 막 붙여요. 이거를 김용현 장관이 왜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건 변호인의 실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를 미리 막는 건데 어떻게 막냐면 심리를 압박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한번 풀려나게 되면요.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단 며칠이라도 야 내가 이거 누굴 만나가지고 보석 조건을 어기게 되면 나 다시 들어가. 그게 되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법원이 정한 조건을 지키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김용현 장관 측에서 안 받겠다라고 하고 한국까지 한 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예, 이제라도 저는 할 것 같아요. 돈 내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이 특검이 이 조은석 특검이 굉장히 빠른 거죠. 어찌 보면 수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벌써 딱 자료 해가지고 거기서 피의 사실 꾸려서 추려서 바로 기소하면서 이제 근거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요 추가 사건이 있으니까 풀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쨌든 그러나 그 과정이나 내용이나 그 사건의 그 시기를 볼 때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러나 그 부분은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법원으로서는 되게 안 그래도 지금 조금 껄끄러운 상태였는데 추가 기소 내면서 영장 발부를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기분 나쁜 상태였겠죠. 네, 그러니까 법원 아니 입장에서 보면. 보석을 해줬는데 그리고 보석을 해준 경우에 보통 이제 그 주거지 외를 못 나가게 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다 달거든요. 근데 그때도 보통 이제 검찰에서 다 조사를 합니다. 계속.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랑 혹시 만났는지 전화 통화를 했는지 특히나 그 정진상 씨 같은 경우에 보석 나와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2시가 넘었는데 아니면 어디를 외출했다가 늦게 들어온다거나 이런 경우에 전부 다 그거 검찰에서 아니 이거 재판부에 어필을 하거든요. 아니 지금 피고인이 이렇게 보석 조건을 안 지키고 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12시 넘어서 들어왔는지. 예를 들면 그걸 아마 휴대폰 아마 추적자를 하거나 누구랑 그다음에 통화를 했다. 통화 내용도 다 확인을 해요.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 주의를 준다거나 아니면 뭐 과태료 하거나 정말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보석 취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재판부에서도 압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용현 장관이 본인이 무고하다고 외치면 그런 조건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변호인단에서 어떤 전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마 영장이 추가로 발부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요즘에는 그 전자발찌 보석을 내줄 때 전자발찌를 조건으로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이 경우는 이제 그 조건에 안 들어있던데 어쨌든 저도 설 변호사님 말씀처럼 다 그렇게 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만 불리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역대 다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왜 그거를 또 문제 삼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김용현 장관 측 변호인이. 그 여인영 전 반수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이분들도 줄줄이 석방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줘 다시 아마 특검이 어떻게 할 가능성? 최소한 일단은 피의 사실 어느 정도 특정을 해서 그냥 검찰에서 대부분 조사가 어느 정도 됐던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그 뒤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구속 기소된 이후에 어떤 다른 내란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황 등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가 됐었거든요. 저는 아마 이분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아마 계속 기소를 통해서 아마 영장이 새로 발부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들이 아마 30일인가 그쯤 다 풀려날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 달 또 풀려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계속. 여인영 이진우는 저희가 수사 기록을 모르니까 근데 일단 그냥 언론에 보도된 것만 놓고 보면 헌재에서의 증언 문제를 문제 삼을 수는 있어요. 그 헌재에서 증언을 했는데 물론 그때 증언을 되게 두루뭉술하게 하고 위증을
그러니까 자세히 안 하고 뭐 증언 거부에 유사한 그런 행동을 했지만 어쨌든 관련돼서 만약에 위증의 혐의가 있다면 그거 갖고 기소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검의 수사 방식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미 있었던 일을 갖고 본인들의 수사 편의를 위해서 약간 이렇게 한다. 추가 기소를 하면서 뭐 풀어주지 마시라 이렇게 한다. 이 부분은 민주당이 누차 비판해왔던 그런 수사 형태예요. 근데 그런 수사 형태를 하지 말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라고 특검을 꾸려놨는데 그 특검이 와서 처음 한 행위가 이거 그런 옛날 비판의 대상인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좀 약간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정당당하게 해야죠. 예컨대 김용현 전 장관이 풀려나고 나서 이미 이제 수사가 다 됐던 상황이고 외환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추가 수사 받을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신속하게 수사해가지고 혐의가 있으면 불러다 조사하고 할 걸 다 가둬놓고 하겠다. 이 부분도 뭔가 같은 저는 이전의 수사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하나 요새 주목하는 게 뭐냐면 김건희 씨 관련 문제인데 이 도이치모터스 네. 예? 저희 와이프가 제가 맨날 그 얘기하거든요. 도이치모터스가 독일어 문법에 맞지 않는 회사 이름이에요. 네. 도이체나 아니면 이게 이렇게 돼야 돼. 도이치라는 명사하고 모터스하고 같이 붙이면 그건 독일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교수님 그렇게 되면 상표 등록이 안 되지 않을까요? 이게 그건 모르죠. 뭐. 보통 명사 이렇게 붙어서 붙이면은 상표 등록이 안 돼. 약간 그래서 그런가? 약간 변형하는 경우가 그래서 많아요. 상호에. 그래서 그런가?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어쩐지 이게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막 그게 저희 줄줄이 나와 뭐 SBS에서 계속 단독 보도하는 거 어제도 나왔는데 그 녹취 파일이 막 수백 개가 나왔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 옛날에는 발견을 못했던 게 지금 발견이 된 모양이죠. 이게 제가 이제 추측해 보건데 이런 수사를 제가 이렇게 예전에 변호사로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아마 그 수사기관에서 그랬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음성 파일이 나온 것들은 객장 거래를 했을 겁니다. 객장 거래를 하게 되면 보통 이것을 이렇게 전화 녹음을 다 하거든요. 그 지점 그 트레이드 하는 회사,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주식 주식 거래 회사에서. 근데 이제 보통 증권회사에서 헷갈렸습니다. HTS라고 그래서 홈 트레이딩이라.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굳이 객장 직원하고 통화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녹음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김건희 씨가 당시에 소위 주가 조작범이라고 하는 이 선수들이라고 하는 이분들을 못 믿었던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건데 못 믿었고 뭔가 이것을 크로스 체킹 한다고 본인이 그 지금 미래 다 나왔으니까 미래에셋 회사에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HTS를 보통 하는 경우에는 뭐 객장 직원과 통화할 일이 없기 때문에 보통 녹음 파일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HTS 거래 내용을 가지고는 어떤 녹음 파일을 의심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그래서 나머지는 기존에 다 나와 있어요. 나머지 뭐 신한이라든지 뭐 다른 증권회사에 관련한 객장 거래를 했던 곳은 이미 그 압수수색이 돼 있는데 HTS는 그 당시에 그래서 아마 이것을 없을 것이다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번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미래에셋을 갔더니 그걸 김건희 씨가 통화 녹음한 내용이 있었던 것이죠. 그걸 다 뭐 오랫동안 갖고 있는 모양이죠. 그게 이제 그 회사에서는 보관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렇게 오래 보관하는지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 2020년 CCTV도 그거 뭐 며칠 지워지고 한 달에 30일. 30일.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저희 통상 HTS로 하잖아요. 홈 트레이딩으로 하는데 근데 아마 그게 수사팀에서 당시에 2021년도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이에요. 그때 수사를 할 때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전주들이 빌려준 그 계정을 갖고 한 대를 다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때 그 기준이 뭐였냐면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홈 트레이딩으로 한 대 뺐어요. 왜냐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전화 주문 방식이거나 가서 하는 부분들은 다 이제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갖다가 분석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나서도 요 자료를 이어받아서 수사를 이어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검사들이. 근데 이번에 고검에서는 누군가 새로운 생각을 한 거죠. 다시 원점부터 해보자. 뭔가 빈 곳을 찾아다닌 거예요. 뭔가 없을까 추가적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가 과연 이 주가 조작 세력과 대화하거나 통화하거나
주가 조작 정황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까라고 찾아다닌 거죠. 그러다가 발견을 한 거고 또 일설에 의하면 이게 검찰총장 그러니까 대검에 원래 수사지휘를 안 받았거든요. 그때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네. 근데 이제 그게 살아나다 보니까 고검으로 가는 게 살아나다 보니까 대검에 또 여러 그 경험 많은 인력이 이 서로 간에 이제 의사소통을 해서 요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이랬던 것 같아요. 결국 뭐냐면 이게 제가 볼 때 의도적인 건 아닌 것 같고 결론적으로 보면 수사를 치밀하게 못한 건 맞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처음에 수사 단서에 대한 집착, 요 정도면 되겠구나라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검에 가서는 이거 더 생각해보자라고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녹취 파일 그러면 이게 나름대로 결정적인 정황 증거 뭐 이런 걸로 취급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익 보장을 했다라는 부분, 예.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이제까지는 증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김건희 씨 녹취 파일에서 뭐 40%를 수익 약정을 한 게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식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과 관련해 가지고 예. 이익을 공유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익을 나눠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단순 쩐주인가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조금 더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온 건 맞아요. 그런데 주가적 정황을 알고 있었다라고 바로 연결시키기 어려워요. 뭐 그 많은 이제 녹취 내용 중에 뭐 추가적인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놓고 보면 저게 이제 원금 보장 내지 수익 보장은 아니고 수익이 나면 40%를 주겠다라고 이제 수익의 분배 약정이죠. 그러니까 저것만 갖고 저희가 원래 이제 원금 보장성 수익 약정이었으면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원금 보장이라는 건 잃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잃지 않는다는 거는 뭔가 정황을 알고 있다는 거고 뭔가 뭘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조금 더 다가가지만 그게 아니고 나 수익이 나면 40%를 나눠줄게. 이것만 갖고는 아마 바로 치고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이제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가 또 유사한 간접 사실들 내지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다가가는 건 맞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차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이게 불이 진화가 돼야 되는데 진화가 되지 않고 계속 불이 엉겨 붙는 형상이어서 이게 쉽지 않겠구나. 결국에는 뭐 법적으로야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통과하는데 뭐 임명하는데도 별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여론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국민들의 눈높이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것을 충분히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특히나 어떤 이재명 정부의 처음 인사, 그러니까 국무총리 인사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니까 뭐 두 번째, 세 번째 국무총리라면 좀 이런 하자가 있었으면 아마 임명 철회를 했다거나 지명 철회를 했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인수위도 없이 출발하는 아마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아마 첫 총리 인사에 대해서 또 그 후퇴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조금 국민 여론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예. 뭐 청문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얼마만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수 있을지 거기에 따라서 저는 좀 여론의 항배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50초. 자료가 없어서 뭐 제가 볼 때는 파고들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특이하게 그 후보자인데 간절함과 겸손함이 없어요. 난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업무를 좀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조금 더 간절하고 겸손함이 있으면 예. 국민이 정서적으로 뭔가 다가갈 텐데 지금 너무 그냥 마음대로 해봐 뭐 이런 식이니까. 근데 그 제기된 의혹이 그러면 과연 이해가 되는 것이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합리적인 의혹 제기예요. 그러면 성실한 소명인 게 있어야 되는데 해명도 없어요. 그리고 해명 이후에 그 자료를 보태는 게 소명인데 해명도 없으니까 소명은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철거래